키가 있고 머리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방금 우리 저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있죠? 또 유명한 그 노래가 있죠? 청산의 살리라. 이 곡은 많이 예창을 사람들이 하죠. 저는 청산의 살리라를 예창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시간 있으면 그거랑 부를 명령인데 지금 선곡으로 먼저 끝마시겠어요. 이 노래가 난 두 노래의 노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목련하는 정의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영식 박사님이 작사를 작곡했다고 해요. 또 반대로 청산의 살이라는 한양대학교의 김현근 총장님도 작곡을 했다고 해서 지금 경희대 음대하고 한대 음대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사하로서는 그 두 총장께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음악도 작곡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특히 청산의 살이라는 김현준 총장이 문필룡 사건 때 연루돼서 옥고를 치면서 내가 왜 정치에 관여했느냐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라도 청산에서 고고하게 살겠다 하면서 옥중에서 지은 작곡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사한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많이 보시죠. 차라리 마이크가 있으면 나는 숲을 우고지 정산에 살리라. 나의 마음 풀어 정산에 살리라.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물 드러나 세상 번뇌 기름 잃고 정산에서 살리라. 뒤에 있는데 이 정도 하고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끝나고 이번 다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한국 오페라 후원회 회장을 7년 했어요. 제가 지금 이태리 아리아를 잘 듣는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유명한 오페라의 단장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후원을 한 다음에 제가 한국의 오페라단의 후원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아리아를 하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노래타 여자의 마음이라는 아리아를 부르니까 그걸 듣고는 이른바 후원회 회장 가족이 있다고 나한테 공인이 돼서 제가 공인 후원회 회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노래 실력을 한번 또 다시 관여할 수 있게 가지고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좋고 아담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주입식으로 내가 쫙 얘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런 걸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말 생생하게 얘기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헌법 발표, 헌법. 한번 법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법이 뭡니까? 법. 헌법 말고 법. 누가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장님 법이 뭐죠? 법이라는 겁니다. 물과 흐르는 게 법이랍니다. 물같이 흐르는 것. 아까 시도 물같이 흐르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회장님 명언을 하셨어요. 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물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법이라면 물같이 흐르는 다른 법이 이제 법의 원칙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수단이다.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또 보는 법의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뭡니까? 강자의 법이 아닙니다. 원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그 철학자 키케로가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볼 때는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의 명령에 따르라? 모순되는 얘기 같죠? 그런데 법의 바로 본질을 얘기한 것인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켜주기 위한 것. 이게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유롭게 살아야 할 텐데 그 자유를 타인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법의 명령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평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하고 질서가 있다고 할 때 두 개는 영원히 양립해야 할 가치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또 질서가 없으면 그 자유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 발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질서가 양립해야 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등도 양립해야 됩니다. 두 가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두 가치가 양립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유와 정의가 또 양립해야 됩니다. 법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질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유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확고 얘기해보세요. 헌법은 뭐냐면 헌법도 법처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국가 권력, 가장 큰 무서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준 것이 헌법이에요. 권력자들은 헌법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시장스러워요. 권력자들을 방패막이 해주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헌법은 뭡니까? 권력자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약자들, 국민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방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방패가 허술하면 되겠어요? 허술하면 권력자가 언제 비집어 들어와서 방패를 뚫고 여러분의 목숨 놓아간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방패인데 그 방패가 허술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오랫동안 우리 헌법이라는 방패가 녹슬고 낡았어요. 고치지 않으면 뭡니까?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 아까 그 87년도 헌법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고 그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제 독재를 받겠다고 해서 그때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때 헌법은 5년 단임이지 않습니까? 좀 급하게 헌법 개정을 하다 보니까 군부 독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갖다가 고치지 못했어요. 보안적으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고쳐야 될 때 아무치고 넘어갑니다. 또 기본권 여러 가지로 손 못 봤어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지만 또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형식만 갖춰졌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또는 인권이 보호되는 장치가 되어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87년도 헌법은 좀 그 형식적 민주주의만 쟁취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쟁취하지 못한 헌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헌법 개정할 때는 그런 걸 완벽하게 고친, 그러니까 87년 헌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지만 헌법은
헌법은 국민의 유권을 보호해주는 방패인데 방패가 낡았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선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촛불 혁명 때, 혁명이라는 말 씁시다. 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몰아내라고 해서 광장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 큰 이유는 정말 이것이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라의 주춧돌, 배들보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가래나 지금 간다고 해서 건물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나라가 생기면은 우선 헌법이 배들보에 해당되는 헌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법을 고치는 것은 석가래나 지붕 고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만이 정치가 나라나 바로 서게 되고 또 정치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 생활도 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뭐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서 대신 정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대표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않겠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 한계에 미친 것이죠.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로 들고 있는 것이 대표의 실패입니다. 대표 실패.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가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그걸 대표의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실패가 있느냐?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패, 시민의 실패가 있습니다. 한번 뽑아놓고 난가 일 다 해서 하고 정치에 관심 갖지 않으면 뽑힌 사람들이 자기를 멋대로 합니다. 4년 후에 심판한다고요? 심판자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년 동안에 일일이 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심판 못하면 그때 가서 포괄적으로 함께 뭉쳐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민의 실패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뽑아놓고 열심히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시민이 실패하고 그 대의제 정치는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개정에 관심 가지고 헌법을 고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마치 공기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 헌법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헌법에 대한 가치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헌법 중요하다. 중요하다. 개헌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기 우선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이라는 것이 뭔지, 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헌법에 뭐가 문제냐? 뭐가 지금 문제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기 계신 분, 저 밑에 바라보고 계신 여자분요. 헌법에 지금 뭐가 문제 같습니까? 뭐가 문제에서 고쳐야 되죠? 대표가 네. 무시를 못하는 거. 네? 대표들이 제 무시를 못하는 거. 대표들이 무시를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번 보거든요. 무시를 왜 못할까요? 네? 법을 안 지킨다. 수반제를 발휘해야 누가 대답해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뭐가 오래돼서? 헌법이?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누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정치인한테 문제가 누가 하는 소통이 안 됩니다. 싸우는 것. 단파주의. 싸우는 것. 네? 싸움하는 것. 싸움을. 국회의원들요, 그 좋은 국회의원들, 아까 이동석 우리 의원 갔는데, 근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유자가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들어오면 그 좋은 사람들 다 싸보이려고 합니다. 가장 문제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각 당이 모든 문제를 놓고 서로 협조하지 않아요. 싸워요. 네? 반대 현안이 바라봐요. 근데 하나만 예를 들까요?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 국회에서 비준해야 될 텐데 비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비준 안 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본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준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좋다. 국회에서 비준하는 일을 한번 논의해보자. 논의를 하면서 조목조목 어떤 인물이 들어가냐고 따져야 돼요. 국회에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당, 야당이 그러면 야당을 달래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아마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규제적 가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너희들 우리 안 따라와. 우리가 오는데 그만 우리 평양 선언 군사협정을 우리가 비준해버리겠어. 이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상 엄밀히 보면요,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만 거기에 들어가서 평양 선언도 비준해야 됩니다. 순서는 그래요. 순서 무시하고요. 밀어붙여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 똑같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그것만 알아요. 왜 싸우는? 여러분, 선거하면요, 선거를 치르죠. 이기 쪽에서 권력을 100% 쟁취합니다. 모든 인사권 다 씁니다. 모든 예산권 다 씁니다. 진 쪽은 뭡니까? 여의도의 동사무소에 동직을 한 사람도 임명할 수 권리가 없어요. 권력 쟁취한 사람은 100%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43%의 국민 지지가 갔다 하더라도 100%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승자 69도입니다. 지금 선거법 확실한 것도 공대에서 나왔어요. 승자 69도.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단 나 얘기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막강합니다. 예? 누구나 대통령 되면 제약점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나 사법부나 이런 견제를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이 승자 69도로 쟁취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고 살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말입니다. 지금 이 국회가 민의 전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뭐 국회가 무슨 뭐 민생 문제를 놓고 진작에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토론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지 않고 국민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원내 총무를 했어요. 이해창 총재 나왔을 때 원내 총무를 했는데 그때 이재호가 저의 카운터 파트였어요. 그 당시 이해창 총재는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진 다음에 오심초사에서 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단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만 보면요, 모든 정책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결정돼요. 예? 내가 원내 총무로서 그 국회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모든 것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가 싸우는 국회죠. 민의 전당이 아니고 다음 선거의 승리의 고지를 향한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캠프,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올라가고 하는 그 휘차 아닙니까? 국회가 올라가고 하는 휘차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고치지 않으면 국회는 마냥 싸우는 국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헌법 중에 이걸 고치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라가 안 싸우고 서로 협조해서 합치를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혼자 하지 않고 야당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는 슈퍼맨 없습니다. 옛날 뭐 김영삼, 김대중 슈퍼맨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를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회가 방대해졌습니다. 함께 더불어야 됩니다.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오늘도 또 남미 갔지 않습니까? 한 열흘 후에 온다고 하면서 오늘 공항에서 뭐라고 하는 분이 이해찬 총리한테 가장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시오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외치나 통일 굉장히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전념해야 돼요, 오히려요. 나는 외치, 통일 외교 안보는 대통령 맞고, 내치, 경제 문제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바깥 살리는 대통령, 안 살리는 총리가 하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만일에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겠지만, 그건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뽑는데, 내각제에서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디로 아웃시킬 수 있는 제도. 대통령은 5년 동안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묘하게 권한을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통일외교 안보를 맡고, 그 다음에 외치는 총리가 맡아서 하는 제도. 분권형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권력을 나눠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상권 분립하면 우리가 다 배워서 알겠지만,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는 제도인데, 요즘은 말입니다. 분권을 어떻게 하냐면, 정부도 분권을 하자. 정부도 대통령 혼자 하지 않고 분권을 하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자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직적 분권도 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나눠서 하자. 이런 또 수직적 분권도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이따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분권과 형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거 선거법 개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많이 나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국민들이 그 당에 대한 네?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 의석을 비례대표제하고 의석을 배분하다. 그게 한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국민 지지율에 상응하는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공소정당들이 이제 크게는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그냥 왔다 갔다 얘기를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선거제도가요, 다수제 선거제도가 있고, 비례제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일반 국회의원, 지역구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가 다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의원이 없어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은 뭡니까? 절반은 비례, 절반은 지역구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죠? 우리 한국은 지금 300명 중에서 243명인가가 지역구고, 나머지 47명이 비례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지역구에서 선출해 가서 뽑잖아요. 나머지 47명을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를 제시해서 정당의 투표에 따라서 나눠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해서 병립형.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일부 실시하고 또 이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병립형이라고 말을 쓰는데, 숫자가 4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나눠 가는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회 전체 판도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대표제의 효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얘기가
최소한 비례대표를 한 100명쯤 늘어야만이 그걸 나눠 가지면 그래도 국회 의석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국회 의석수 늘리지 않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기 하면 연동형이라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동은 아닙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로 뽑고 지역은 지역대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47명을 비례대표제로 뽑는데 그건 별도로 정당 투표에 의해서 나눠왔지 않습니까? 이건 연동형이 아니에요. 연동형은 뭐냐면 내가 쉽게 설명하면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요. 연동형 중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제도가 있어요. 서울이라는 권역을 딱 정해놓고 서울의 국회의원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만약 서울서 국회의원 뽑는다고 할 때는 서울의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100명이나 칩시다. 100명 뽑는 방법인데 무조건 비례대표로 그 선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60%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서울서 60% 이상 국회의원을 못 가지는 거예요. 우선 비례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구에 또 선거에 나와서 막 그 싸우게 싸워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한 40명 됐다고 하면 20명을 채워주는 겁니다. 45명 됐으면 몇 명 채워줘야겠죠? 만일에 전체가 60명 정도가 나왔는데 65명이 지역구에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채워줄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는 초과 의석이라 해가지고 채워주는 나라도 있고 5선 안 주고 60만 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제도는 뭐냐면은 전체 100명 중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20% 얻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몇 명이 되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저걸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그 만일에 정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만일에 10% 한다면 반드시 국회의원 수는 1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내가 얘기했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연동시켜서 크게 전체 국회의원 수는 비례로 정한다. 딱 정해놓고 지역구의원들이 거기에 차면 그대로 두고 안 차면 보충해주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0% 얻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100명 같으면 10명의 국회의원이 서울서 내야 돼요. 근데 막상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아무도 안 됐어. 다 떨어졌어. 그래도 10명을 채워준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소정당은 누구나 그 연동형제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 제도가 투표율과 의석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요한 정당들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전국이 다당제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가 됩니다. 그럼 다당제가 되보세요. 전국이 다당제가 됐을 때 지금처럼 정치를 하면 정치가 온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고도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연립 정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야만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제대로 협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니 한국당이 만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바꾸기 하면 다당제가 될 텐데 그때 다당제가 되면 한영주민제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대신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을 받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 때는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다당제 하에서는 협치가 중요하고 한영주민제는 맞지가 않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선거법 제도 계속 얘기하는데 비례대표제의 명부를 누가 작성합니까? 정당이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
정당이 민주화돼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당 명부를 제대로 작성할 때 있다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들이 과도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작성하면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도 개혁하고 국회 수도 누리고 그래야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만 된다고 해서 수만 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뭡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 공부가 제대로 돼야 돼요. 정당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정당의 민주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약간 말이 이제 반대로 빠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지금 헌법 구조 중에서 제일로 문제가 제한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승자 독식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권력을 나누어서 그 권력을 나누어서 함께 하는 제도 이것이 저는 헌법 개정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좀 한계에 와 있다고 하면서 그 대표의 힘표를 얘기했잖아요. 대표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그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 묻겠어요. 한번 내가 여기 계신 분 한번 볼봅시다. 지금 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뽑으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국민들이 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대의를 치면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왜냐하면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 기능이 이렇게야 정말 힘싸움에 분쟁에 불리하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런 두체 문제고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좋아요. 지금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으면 그 국회의원이 꼭 그 뽑은 국민이 의사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잘 보세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를 시키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뽑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국민이 뽑을 때부터 그 뽑아줄 때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간다고 하면서 당선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뽑힐 때 문제고 일단 뽑으면 그건 위임대의가 아닙니다. 예? 무기속 일입니다. 기속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따서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는 무조건 그 해당 자기 선거구의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선거 때 심판은 받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무기속 대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약간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위험성이 있는데 다음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 국회의원들은 잘해야 돼요. 대표로서 역할을 잘해야 할 텐데 우선 그 무기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들 이해에 따라서 행동해요. 특정 이익에 봉사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가는 것이죠.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문제는 직접 국민이 하도록 하자. 예? 국회의원 뽑아놓고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멋대로 했을 때 탄핵이나 한다든지 이런 제도밖에 없습니다. 너 내 말 안 되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소환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뽑힌 다음에 4년 동안 제대로 하는가를 감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바로 직접민주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 소환제.
국민소환제가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제 다 사용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지방정부의 장들은 잘못하면 지방정부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어요. 일정한 소환제는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소환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소환제를 갖다가 갖게 하자. 임기도 이전으로 하자. 실제로 말입니다. 국정수 확 밀어버리자. 밀어버리면 이제 변호사 많이 밀어놓으면 변호사 같이 떨어진 것처럼 국회의원 같이 떨어뜨리자. 실제로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이건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죠? 몇 년이죠? 네? 4년? 아닙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요, 임기가 2년입니다. 상원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냥 국회의원들 보니까 미국에 가서 합의하려면,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 합의하려면 지역구에 입력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예? 자기 지역구에 누가 오면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는 4년이기 때문에 까짓건 4년에 내가 말해 뭐하러 듣겠어? 보통 국회의원 나가도 3번에 맞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2년 동안 농땡이 쳐. 나머지 2년 동안 열심히 해주면 돼. 이런 상황이시다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니까 이건 무기속 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컨트롤하는 방법으로서 중간에 좀 이렇게 소환시키면 되고 두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소환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겁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이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주 쉽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산력이 나왔으니까 자산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선 당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헌법 개정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무리 헌법 개정 해주라도 국회의원들 안 듣습니다. 내가 한 2년 동안 헌법 개정 운동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헌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헌법 개정 문제를 갖다 말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는 참고 자기들의 정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필요할 때 제기하는 거예요. 필요 안 하면 제기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씁니다. 헌법 개정은 정치인들에게 종속 변수지 독립 변수가 아니다. 단지 이건 헌법 개정해야 돼 하면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종속 변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중요한 문제가 들어오면 바로 잊어버려요. 지금 헌법 개정 지금 잊혀져 있잖아요. 지금 별로 헌법 개정 얘기 안 나옵니다. 선거법 개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헌법 개정은 종속 변수예요. 내가 볼 때요. 독립 변수가 돼야 되는데 종속 변수가 된 거예요. 기막힌 거예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할까요? 항아리 속에 꽃감처럼 필요할 때 꺼내먹는 먹잇감이 된 것이 헌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하자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 자신이 들고 나온 것이지 저거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접 국민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한 제한권을 국민이 갖자는 겁니다. 이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유신 때 없어졌습니다. 유신 때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가지고 왔어요. 빼앗아 와야 돼요. 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헌법 개정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 이번 찍었어요. 법률이죠, 법률. 법률은 고유하게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네? 국회를 만들 것이요. 여러분들 법률을 우리 국민들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청원, 입법통을 할 수 있어요. 청원해봤자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지금 보세요.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다들 입법처럼 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국민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이미 오니까
기업가, 검사, 언론인들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카르텔이 봐서 이거 괜찮은 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이 좀 할 수 있으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에 뭐가 있냐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만드시는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국민이 만일에 이거 만들어야 돼 하면 국민이 발안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유권자들 100만 이상이 같이 힘을 모으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법률안이 제안되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심의해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국민이 스스로 법안을 만드시는 제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헌법 개정안에 있어요. 그렇게 헌법도 국민이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꼭 만드는 법률안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안 만들면 직접 국민이 만드는 제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다. 이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중요한 모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소환권, 국민 발의권, 국민 투표권 강화시켜야죠. 이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헌법 개정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여러분들 권력을 이제 유목처럼 보니까 분권을 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은 지방 정부가 맡고 중앙 정부는 중앙에 필요한 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 나오는데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보충성. 뭐냐면 모든 행정 권력의 행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잘하는 정부가 맡는다. 그러니까 우선 지방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지방 정부가 맡는 것이죠. 잘 아니까. 지방 정부가 못하는 것만 국가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큰 문제, 국방, 치안, 국방, 안보 이런 건 국가가 해야겠지만 치안만 해도 보니까 자치경찰 만들어서 지방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태 때 애들이 지금 물속에 잠겨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때 목포 해경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우선 애들 물 밖으로 나오게 하자. 결정을 못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사진 찍어서 보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진 찍고 보고 듣는데 시간 다 가지고 그동안에 애들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정부가 뭐 하지 못하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가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문을 켜주고 활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중앙정부 보세요. 모든 걸 다 활용하니까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요. 못해요. 할줄 못하면서 딱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규제 풀어라 하지만 규제는 공무원들이 밖으로 안 풀죠. 안 풀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대통령 규제 풀어라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해서 또 기업들한테 얘기해서 풀어야 할 규제가 뭐냐. 다 규제 풀 거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서 공동을 만들어 놓고 직접 들어갔다 국민들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붙이는 겁니다. 국민적인 토론을 붙여서 하나하나 풀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풀어라 하면 공무원들 안 풀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말을 좀 내가 달리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관리를 잘못했어요. 나도 노무현 정부 치하에 있었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정부 방향은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사고 또부터 경제가 약화되어 있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딱 고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른바 뭡니까? 퇴직금도 올리고 근로시간도 단축시키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겠다. 사전에 그걸 막아야 돼요.
자영업자들한테 대저임금 너무 올려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게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될 텐데 치밀하게 못하고 잘하면서도 욕먹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 중앙정부에서 다 하려면 못해요. 지방정부가 맡아야 돼요. 그래서 부총리 지냈던 박 부총리가 쓴 글을 보니까 부동산 대책도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다 시행하면 지방정부에는 맞지 않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큰 혜택만 전해주고 지방에 맞는 지방정부의 법률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맞게끔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보니까 어떤 승강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비행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155명이 다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때 뉴욕의 경찰이 나서서 긴급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다 100% 살았어요. 그건 바로 지방경찰이 주도해가지고 빨리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세월호도 아니면 목포 해전이 지방경찰 소속이라면 중앙에 얘기 관계없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배 가라앉아 빨리 얘기를 구해 이렇게 했으면 나와. 그래서 똑같은 얘기 좋겠습니까? 나 하나 예를 들어 이렇게 지방 행정은 우선 지방이 먼저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못할 사항만 국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은 행정은 보충해 주는 것이다.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안 되는 건 보충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지방 가치가 옳다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돼야 돼요. 옛날에 박격구, 김혁국인가요? 경남지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중국의 산둥성하고 그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난 그냥 몰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뭡니까? 국가가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고유한 어떤 권리를 갖고 특색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방향은 좋은데 그 김혁주 지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실패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디테일이 안 맞아. 크게는 잘했는데 디테일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도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려면 잘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분권해야 된다. 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주에서 법을 만듭니다. 주에서. 주법이 있습니다. 연방법이고 주법인데, 주에서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에 가면 그 주법 어기면 처벌받아요. 우리나라 지방법, 지방자치법 있잖아요. 그 법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만들 수 있습니까? 후반부에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들만을 위해서 특정 문제로 의관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자. 그런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률하기가 불가능하죠. 조례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만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네? 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특히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딱 지정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서 땡판 치는 깡패들 좀 규제하는 어떤 그런 규제 규정을 두고 싶은데 그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근데 지방정부가 완전히 조세처럼 딱 묶여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도 그 고유한 지방 사무에 대해서 그 지방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입법은 하도록 하자. 이거 참입니다. 네?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 지켜야 돼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많죠? 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간통죄 그 폐지를 대법원에서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A. 저런 했잖아. 간통죄는 폐지됐지 않습니까? 누가 했죠? 헌재에서 했죠? 여러분들 사망금 사업이 그 문제 없다고 결정 누가 했죠? 헌재에서 했습니까? 사법부에서 했습니까? 재판했습니다. 헌재에서 했습니다. 수도 세종시로 일단 옮긴다고 할 때 관습법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옮기지 못하게 했으면 누구죠? 헌재죠. 요새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국적인 권력을 헌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헌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판관이 몇 명이죠? 누가 9명이죠. 9명을 누가 인정하죠? 대통령이 뭐 인정도 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에서 인정하고 있어. 거의 대통령이 다 자주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헌재의 자격, 재판관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있어요. 네? 법관의 자격. 그 중요한 건 하나, 그 족쇄입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을 못 고쳐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있는데, 보세요. 9명 중에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9명 중에서 법관도 있어야 되지만 언론인도 있어야 되고 경제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루 다양한 사람이 이제 구성을 해야지 법관 주침을 하면 되겠어요? 나도 변호사하고 법관 주침이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법관들은 뭡니까? 고루해요. 보수적이에요.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법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헌법을 거쳐서 헌법재판관들을 9명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 법관은 뭐 5명 내로 하라. 나머지 3분의 1은 그의 사람들로 구성하라.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헌법 거쳐야 되겠습니까? 안 거쳐야 되겠습니까? 거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요.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거쳐야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네? 토지 공개령. 그거 얘기하니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슨 토지 공개령을 거치려고 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자는 거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토지 공개를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공개령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됩니까? 토지 공개령은 가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토지라는 건 뭡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물건하고 다릅니다.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토지는 한 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토지를 구조화해가지고 임금님이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각자 개인이 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 토지가 올라간 그만큼 수익을 얻는 거, 이런 건 말입니다. 토지 소유가 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토지가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아니, 개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와 정책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개인이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갖자. 이것이 토지 공개령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기회주의 양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진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요, 토지 공개령도 무조건 토지를 갖다가 소유권을 다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도 다 주고, 청권도 주고, 단 수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정하게 세금으로 환수하자. 그것이 토지 공개령이고 지금 헌법 개정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공개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정말 해야 되고요. 그 제대로 돼야만이 나라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시민의 힘파를 썼지만 시민들이 관심 안 갖고 이건 나 몰라. 나하고 관심 없어. 무슨 뭐 견이 밥 밀어주나? 그럼 그만이에요. 예? 아니다. 정말 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견에 박차를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질의응답으로 내가 대신하고요. 저도 재판이 있어서 또 가야 되니까 2시에 마포까지 가야 돼요. 가깝죠? 네, 지금 뭐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받겠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세 분 정도만 좀 간략하게 질문을 우리 이제 장관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 거. 누르고. 앞에 그 스피커, 앞에 그 줄을 누르고 앞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이성수 전 장관님의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인간만 나왔어요. 지금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도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몇 대 때인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지금 최다선이 뭐 구선도 옛날에 와줄 수도 있고 구선이 몇 분이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한 연수를 제한하자 이거요. 그러면 이제 다선 의원들은 난리가 나겠죠. 왜 민의에서 뽑는데 국회의원 그 당선된 걸 제한하냐? 그 제한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3선, 4선, 5선, 9선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자식한 때까지도 그 자리를 불러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번, 많으면 5번 하고 자기가 뜻으로 도지사를 나오든지 대통령 나오든지 뭐 시의원을 구의원 하면 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알겠습니다. 뽑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선요 안식년제라는 거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자라고 해서 우리 헌법에도 지금 개정안이 3번 이상 못하는 것으로 요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냥 만면이지에 빠져서 제대로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제한하자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국회의원들 경험도 이렇게 중요한데 경험 있는 사람들 갖다 무조건 제한하면 되냐. 그래서 그때 심판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한하는 것이 대세를 두고 있고요. 우리 헌법기관은 그 제한이 들어갔어. 3번 이상 못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한하는 거. 또 다른 얘기 해보십시오.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네. 부산의 부모항쟁연구소에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2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하도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소환제나 기소부임, 그 다음에 분권,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발언권인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토론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회찬 당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서 연동제 비례제가 되거나 안 되거나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는 얼른 받아들이고 네. 개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이 문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하거나 개헌을 하는 것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하신 그 좋은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그 보수적인 아성,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저희들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는 얼른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오늘 그 제왕적 승자 독식의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네. 분권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 분권하면서 행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회는 제왕적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국회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와 무관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제인가 아래인가 통과됐는데 그 예결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장이 한국당인가 모르겠는데 한부모 가정 그 예산을 뺏어가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와 무관하게 이 국회에서 싹 뺏어버리면은 이 나라 전체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뿐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그 소수가 앉아가지고 이거를 흙탕물치라는 이런 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그 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권이 행정뿐이 아니라 의회도 이 국회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분권이 지방자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하는 거 이거 이재명 도지사도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약 70~80%를 받아가지고 정부에 지방에 내려다주는 이 구조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승자 독식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나서 의회를 분권을 시켜야 되겠는데 각 지방마다 자치권을 줘서 의회 예결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방마다 이 경쟁이 되거든요. 경합이 되면은 서로 좋은 지방어를 배울 수도 있고 이것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을 행정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국회의원들 장난질 치는 거 이거를 고쳐야 되겠고 개헌은 하나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숨 돌려야 한다고 판단을 하죠. 장관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요 아주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아주 좋은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저대로 지금 말씀을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문제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많다. 이걸 분권화시키자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그 그동안 대통령을 뽑을 때 승자 독식구조로 뽑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 권력도 분권화하는데 대통령의 권한도 분권화돼야겠지만 국회의 권한도 분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통 얘기되는 것이 양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분권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식적인 분권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누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분권화하고 지금 승자독식구도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법을 고치자고 하는데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면은 그만큼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다람쥐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면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얼핏 보면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예산, 국회 전체 예산이 충청도 예산이라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돈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태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안을 냈던데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늘리자. 그러면 한 비례대표가 한 100명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50명이 늘어나는데 그 50명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좀 다운시키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4급이 2명인데 4급 1명 줄이고 한 급 하나 줄이면 그 돈으로 50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면 국회의원들의 드는 비용을 좀 줄여서 350석으로 늘려서 한 100석을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연동형으로 뽑게 되면 100평이 갈라지면 상당히 그것은 전체적인 균형이 맞겠다. 이런 논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연구액을 가집니다. 네? 지금 막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영케이스 내가 분명히 실타래를 못 푸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 수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무조건 줄이는 건 인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시키되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350석으로 늘린다고 할 때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헌법도 개정해야 되면 헌법 개정도 안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 못지않게 헌법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된 얘기 있으면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이걸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주세요. 해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근데 저 그 말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네요. 이것만. 이분 내일 말씀 받으세요. 국회의원 예산을 말씀드린 하나 예고에 불과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두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앙의 국회가 전권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지방의 의회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냐 아니냐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름을 소개를 못했는데 중앙정연구소 부산의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 국회도 권한이 너무 크니까 중앙정부나 중앙국회의원의 권한을 갖다 지방으로 좀 주자는 그런 식의 얘기신가요? 결국 말씀이 지방 공권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씀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눠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직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중앙의 권력을 중앙에 둬가지고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다 감당하지 말고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많이 대폭 분권화해가지고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정부의 큰 뜻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 이번에 아까 강조했잖아요. 중앙에서 모든 걸 다 묻히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을 좀 하자. 권력을 수식적으로 또 분산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나눠갖도록 하자는 것이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고. 예, 워낙 귀중한 시간. 네. 이상수 변호사님, 회니까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10대, 17대 국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률, 저희 뭡니까, 국민 주권이 속에서 이제, 개헌 자문위원들이 그 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거의 많이 헌법을 개정할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더 완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오늘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앞으로도 어떤 걸 계속 나가는 겁니까?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 좋은 질문인데요. 앞으로 그건 헌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정치인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헌이 종속 변수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먹는 통시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원치 않는 것이 가능한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에 강조했지만 헌법 개정은 뭡니까?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은 혁명이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상황이 와가지고 정부가 확 바뀔 때, 또 정치 권력이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할 때는 가능하지,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평화적으로 되는 때가 거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일면 맞습니다. 이 중요한 헌법 개정을 갖다가 정치 권력자들이 함부로 보도록 하겠습니까? 자기들 이야기에 맞을 때 하고, 또 혁명적인 상황이 와서 정말 국민이 드러나서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과연 혁명적인 상황인가요?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힘은 대단했죠. 그 열기가 살아있다면 지금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많이 식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서 OEP가 있을 때 강화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안 모른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헌법 개정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원래 분권형으로 하자고 했고, 지금 대통령은 사면 중임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맞는데. 누구 묘안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묘안. 우리 말 많이 하시는 아까 묘안이 있습니까? 말을 안 해요. 정부가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묘안 안 되죠. 묘안이 뭐가 있냐고 보세요. 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킹권이 원전 공론화했잖아요. 그때 그 공사 재개할 것이냐, 공사 그냥 하지 말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그
그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입니다. 이제는요, 헌법도 공론화위원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문제, 권력구조에 대해서 안 풀린 것은 국민한테 맡겨라. 공론화위원회 맡겨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게 갈 될까요? 아니,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 뚱박지고 말입니다. 나는 권력구조 이거야. 아무 백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때 국민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해볼게. 그래서 원전 공론화처럼 이 헌법도 공론화위원회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뭡니까? 국민이 나서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아이슬란드처럼 뭡니까? 정부의 국회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가다! 이게 국민의 뜻이야. 네?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압박을 가려면 우선 법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우선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시하기 위해서 시민의회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찾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헌법 개정하려면 여러분들 뛰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가신 다음에 이상수 전 의원 마음에 든다. 당신이 하는 헌법 개정 운동에 나도 참여해서 회원 가입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바람고 있으면 안 돼요. 시민이 나서는다니까요. 정치인들 판단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요, 아마 내년 1월달쯤 되면은 지금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아마 1년 말이 만료입니다. 만료인데 다시 연장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법 개정 그 특위도 연장될 때 헌법 개정 특위도 같이 연장해라.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다시 헌법 개정 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그때 만일에 저 같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해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열어가면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여러 가지가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참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국회 2019년 1월달에 개헌특위 만들어 그리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로 돌려